랄라의 사연 드라마를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알고리즘으로 들어오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밌고도 슬픈, 그리고 먹먹하면서도 시원한 재미있는 사연을 준비했답니다. 여러분을 울고 웃게 할 이야기이니 채널을 고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60대 여자입니다. 전 재혼을 해서 아주 잘 살고 있는데요. 이전 결혼 생활에서 잃은 게 너무 많고 고통스러운 사연이 있어서 속풀이도 할 겸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으로 들어주시고 또 즐거운 마음을 얻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언젠가부터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라는 신조어가 나왔더군요. 일반 서민들은 자기가 흑수저라고 칭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전 흑수저 중에서도 최고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무너지기 직전인 초가집에서 부모님과 지냈어요. 아빠는 직업군인 출신이었는데 전역 후에 아무런 일을 하시지 않았답니다. 돈을 버는 건 엄마의 몫이었고 살림 역시 엄마가 모두 하셨어요. 직업군인이었던 아빠가 무슨 잘못을 해서인지 불명예 전역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뇌물을 받는 일이 많았는데 아마 뒷돈을 받아서 잘리신 것 같았네요. 제 기억 속에 아빠는 게으른 것 말고도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술에 취하면 엄마한테 손찌검을 하고 욕설을 아무렇지 않게 뱉으셨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존재를 잡아먹는 맹수처럼 말이죠. 하루 이틀 지나면 엄마의 얼굴 붓기가 빠졌는데 다시 두툼하고 강철 같은 손으로 엄마의 뺨을 날렸어요. 특별한 이유 없이 당신이 군대에서 잘린 걸 화풀이한 거죠. 그럴 때마다 제가 엄마 앞에 서서 막았는데 저 역시 뺨을 맞아가며 지냈어요. 국민학생인 자식을 거리낌 없이 손찌검했으니 어떤 아빠 밑에서 자랐는지 감이 잡히시죠? 아빠의 술주정과 손찌검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12살이 되던 해에는 아빠를 견디기 힘들어했던 엄마가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이왕 도망갈 거면 저도 데려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으니 아빠의 분노 대상은 오롯이 저 하나였답니다. 어린 데다 오갈 곳과 잘 곳이 집밖에 없었으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숱한 괴롭힘을 받은 전 국민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빠를 피해서 도시로 도망쳤습니다.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홀로 서기를 위해 먹고 잘 곳이 제공되는 일자리를 찾아다니다가 가발 공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잘 곳도 해결되고 야근하면 하루 3끼를 모두 해결할 수 있어서 고민하지 않고 그곳에서 일을 시작했답니다. 거기에서 같이 지내는 언니들이 무섭긴 했지만 아빠에게 매맞던 시절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였기 때문에 긴장하거나 겁을 먹은 적이 없었어요. 가발 공장에서 일하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했는데 15의 중학교 검정고시를 17의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했답니다. 그리고 다음 목표인 대학에 도전하기 위해서 근무가 끝나면 밤부터 동이 트기 전까지 공부를 했어요. 돈은 계속 모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등록금 걱정보다 학력고사가 더 걱정이었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18살에 시험을 봤는데 예상했던 점수보다 많이 나와서 놀랐어요. 저는 선시험 후 지원하는 82년도에 학력고사를 치러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록금이 싸고 교육열이 좋은 국립대에 들어갔어요. 가발공장 기숙사에서 대학교 기숙사로 이사를 했더니 마치 제 자신이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졌고 자랑스러웠답니다. 이렇게 악착같이 살아가던 원동력은 술 취해서 손찌검하는 아빠와 저를 버리고 도망간 엄마라고 생각해요. 두 사람이 아니었으면 자립심도 독립심도 없었을 테니 말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더는 미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고 싶거나 그리운 건 아니고요. 어찌되었든 대학생활에 충실하며 지냈어요. 가발 공장에서 벌어온 돈을 거의 쓰지 않고 등록금으로 충당할 수 있어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롯이 공부만을 했답니다.
장학금을 노리고 1등을 노려봤는데 저보다 똑똑한 동기들은 차고 넘쳐서 늘상 실패했어요. 그래도 우수한 성적을 4년 내내 받아서 졸업 후에는 안정적이고 잘릴 위험이 없는 직장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또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네요. 결과는 다들 예상되시죠? 악착같이 목표를 이뤄내는 저였기에 공기업 필기시험도 당당히 합격할 수 있었어요. 울산으로 발령을 받고 바로 기차를 타고 내려가서 자취방을 마련하고 직장을 다녔죠. 그런데 전 선배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겉도는 신입이었습니다. 제 타고난 성격이 무뚝뚝한 데다가 어릴 적부터 산전수전을 겪어와서 그런지 분위기가 어둡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 발언들이 저를 더 어둡고 스산하게 만들었는지 회사에서 거의 말하지 않고 일만 했어요. 왕따까진 아니지만 다들 저를 불편해하는 눈치여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지 못했답니다. 그렇게 재미없고 음침한 회사 생활을 3년 했더니 어느새 제 밑으로 후배도 여러 들어왔어요. 다들 활력이 넘쳐 보이고 열정적이었죠. 큰 회사인 만큼 회식도 많았는데 저는 항상 조용히 입을 다물고 남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기만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답니다. 그런데 후배 하나가 언제부턴가 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도 회식 자리에서도 저에게 배울 점이 많은 선배라고 추켜 세우기도 했고 생전 처음 듣는 말도 해줬답니다. 성경 선배님은 일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미모도 정말 아름다우세요. 영화 배우 중에 누구 닮았다는 소리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그 70년대 여배우 트로이카 중 한 명을 닮으신 것 같은데. 네? 아니요. 어딜 봐서 그런 말씀을. 성우 씨, 괜한 말로 절 곤란하게 만들지 마세요. 혹시 저한테 불만 같은 거 있으셔서 일부러 이러시는 거예요? 예? 아니 제가 감히 아름다운 선배님에게 그런 마음을 먹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선배님은 상사들 중에서 가장 성실하시고 부하 직원도 잘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 후배들한테 롤모델이라고요. 좋게 봐주시니 감사하네요. 예쁘다는 말도 감사히 받을게요. 대신 여배우니 트로이카니 이런 말씀을 삼가주세요. 누가 들으면 욕부터 할 거라고요. 후배는 도대체 누가 욕을 하느냐며 계속해서 저를 띄웠습니다. 또 회사에서 무건수행을 하는 저에게 입을 자주 열게 만들어줬고 웃게 해줬어요. 늘 어둡다는 말을 뒤에서 하던 상사들이 예뻐졌다는 칭찬을 할 정도로 많은 변화를 일으켜준 사람이었죠. 전 28살 때까지 평생 남자를 사귀어본 적이 없는 모태솔로인데다 연애는 사치라고 여기며 살아왔는데 그 후배를 만나고 나서부터 마음이 바뀌었답니다. 모두에게 친절하고 인기가 많은 사람이어서 무턱대고 좋아하는 감정을 드러낼 순 없었어요. 사실 어떻게 고백해야 좋은지도 잘 몰랐고요. 그래서 혼자 끙끙 사랑의 열병을 앓으며 지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후배 성훈 씨가 아파서 회사를 쉬게 되었어요. 그가 지내는 자취방이 어딘진 인사 기록 카드를 보고 알고 있어서 죽이라도 사서 찾아갈까 생각했답니다.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었지만 용기 한번 내보고 포기하는 게 낫겠다 판단했죠. 퇴근 후 자취방에 들러서 직접 전복죽을 써 성훈 씨의 자취방 현관 앞에 내려놓았어요. 빨리 나으라는 내용과 제가 많이 좋아하고 있다는 고백의 말을 쓴 편지를 함께 말이죠. 그리고 돌아서는데 그의 자취방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겁니다. 선배님, 여긴 어쩐 일로? 설마 이거 저한테 주려고 오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맛있는 냄새 나는데? 성은 씨 많이 아프다고 들었어요. 병가까지 낼 정도면 혼자 뭘 먹지도 못할 것 같아서. 이건 편지예요? 오, 지금 읽어봐야겠다. 전 쥐구멍에 숨고 싶을 만큼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달려들어서 편지를 빼앗으려고 했어요. 안 돼, 읽지 마요. 그거 읽네. 그러자 성우 씨는 긴 팔로 제 이마를 잡아서 저를 허우적대게 만들었답니다. 자, 보자. 성훈 씨 많이 아프시다면서요. 혼자 살면서 아프면 많이 외롭고 우울하다는 걸 저도 잘 압니다.
늘 건강하고 밝은 사람이 하루 안 보이니 회사가 썰렁하네요. 제가 요리 솜씨는 없지만 맛있게 전복죽을 써서 가져왔어요. 부디 빨리 나으시게 빌게요. 그리고 저는 성훈 씨를 그만 읽어요. 나 몰라. 편지 괜히 썼어. 전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몰라서 뒤로 돌아 쪼그려 앉고 무릎에 얼굴을 파묻었어요. 그래도 성훈 씨가 어떤 반응일지 궁금해서 대답을 기다렸답니다. 이윽고 그가 웃는 소리를 냈는데 감기 때문에 콜록거리며 기침을 했어요. 선배님, 저를 좋아하신다고요? 그런데 어쩌죠? 전 선배님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 계단을 뛰어내려가려는데 성훈 씨가 제 어깨를 붙잡더군요. 에헤이, 한국말 끝까지 들어야 하는 거 몰라요? 난 선배님을 좋아하지 않고 사랑한다고요. 그가 박력 있게 말하더니 제 손을 잡아채서 자기 가슴에 올리더군요. 이거 느껴지세요? 이거? 나의 심장이 당신을 위해 뛰고 있는걸? 지금 들으면 유치하고 오그라들지만 그때 당시엔 이 멘트에 반하고 말았답니다. 이렇게 전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어요. 회사엔 비밀로 하고 싶었는데 그가 일주일 만에 소문을 퍼뜨려서 사내에서 유명한 커플이 되었습니다. 상사들은 하나같이 언제 국수를 먹여주냐며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빨리 합치라는 말을 했답니다. 제 연애는 지극히 평범하고 특별할 게 없었어요. 서로의 자취방을 오가며 밥을 먹고 차를 마셨으며 뜨거운 사랑을 했죠. 4개월이라는 짧은 연애를 했더니 성훈 씨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남들이 하는 말처럼 연애를 오래 해서 뭐가 좋겠느냐며 하루빨리 결혼해서 합치자고 하더라고요. 매일 아침 같이 눈을 뜨고 밤에는 서로의 등을 밀어주는 부부 사이가 되자면서 재미있고 재치있는 청혼을 했답니다. 전 부모님과 연을 끊은 지도 오래됐고 의지할 남편이 있으면 당연히 좋을 거라 생각해서 그의 청혼을 받아주었네요. 얼마 뒤 시어머니 되실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굉장히 참하고 선해 보이는 분이셨습니다. 말씀도 교양 있게 하시고 기분 상할 질문 같은 건 꺼내지도 않으셨어요. 또 시아버지 되실 분은 말수가 적어서 대화를 많이 나누진 않았지만 저를 보시는 눈빛이 친근하셔서 역시나 좋았답니다. 제가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와 과거 불우한 어린 시절을 솔직히 말씀드렸더니 많이 놀라셨어요. 그래도 그럴 만한 게 성우 씨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귀하게 자랐는데 전 흙바닥을 맨발로 달리는 듯한 야생마처럼 자랐으니 비교가 돼도 아주 많이 되었죠. 게다가 문제 있는 부모님과 연을 끊었어도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다면서 반대 입장을 내놓으셨네요. 사실 저도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어서 크게 상처받진 않았어요. 첫술에 배부를 일이 없었으니까요. 제가 며느리가 되려 노력하다 보면 머지않아 성훈 씨를 남편으로 차지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찾아뵈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절 만나주지 않으셨어요. 아양 떨며 딸 노릇을 해보려고 했는데 시작부터 벽이 높았죠. 그래서 계획을 바꿔서 시아버지를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성우 씨 말을 들어보니 아버님 취미가 주식 투자라고 했어요. 제가 앞에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가발 공장에서 모은 돈을 대학 등록금으로 불리려고 주식에 조금 투자를 해서 재미를 봤답니다. 이후 매일 주식을 공부하고 투자하면서 재테크로 꽤 많은 돈을 벌었죠. 그래서 제 능력을 발휘하려고 시아버지를 만나 뵙고 주식을 몇 개 추천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네가 주식으로 번 돈이 1,000만 원이 넘는다고? 네, 아버님. 주식 공부가 취미인데다 운도 좋은 편이라서 종목을 아주 잘 골라요. 제가 추천해드린 곳에 투자하시면 재미 좀 보실 거예요. 오, 그렇단 말이지? 알았다. 내가 널 믿어보마. 시아버지는 제가 추천해드린 종목에 투자하셨고 한 달, 2달 시간이 지나며 상승선을 타는 걸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주식을 팔라는 시기에 바로 파셔서 손해보는 것도 피하셨습니다. 제 덕에 큰돈을 벌었다며 기뻐하신 아버님은 저에게 소고기를 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네 덕에 비상금 좀 만들게 됐다. 고맙다 고마워. 아버님, 앞으로도 제가 주식 도우미로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평생 말이에요. 오냐, 그럼 나야 너무 좋지.
성경이 너는 우리 집안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야. 횡재를 가져다 준 복덩이라고. 아버님, 그럼 절 며느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난 널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다. 성훈이 엄마가 반대해서 뭐라고 말을 못한 것뿐이지. 너도 알다시피 집안의 실세가 애엄마라 어쩔 수 없었어. 그래도 내가 오늘부턴 애엄마를 설득해보마. 네가 재테크의 달인이자 심성 고나 일하고 빡빡 우기면서 결혼시키라고 말이야. 시아버지가 저에게 마음이 완전하게 기울게 되자 시어머니에게 입김을 많이 넣으셨어요. 똑똑하고 현명한 아이라며 엄청 자랑을 하셨다네요. 이후 시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된 건 넉 달 만이었어요. 처음 반대했을 때보다 유순한 태도로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도 참 질기네. 내가 몇 달 안 만나주면 포기할 줄 알았더니 내 남편을 구워 삶은 거야? 아주 불효가 따로 없어. 그렇게 내 아들이랑 결혼이 하고 싶으면 하도록 해. 정말요, 엄니? 이거 꿈 아니죠? 진짜 저 받아주시는 거 맞죠? 그렇죠? 그래, 너무 늦게 허락해서 미안해. 나도 이기적인 사람이라 그런 거니까 이해해줘. 어쨌든 우리랑 한 식구 될 거니까 잘해보자고. 그 순간 어찌나 행복하던지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쁨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맨날 아빠한테 맞고 울거나 날 버리고 야반도주한 엄마가 미워서 울거나 했는데 말이에요. 상우 씨 부모님은 제 아픔까지 사랑하고 보듬어 주겠다며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부모 자식처럼 지내고 싶다며 시집살이를 제안하셨어요. 그때가 80년대였으니 지금과는 다르게 시집에서 지내는 며느리가 많았을 때였죠. 시대상 분위기상 시집살이를 해야 하는 게 옳은 것 같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혼식은 아주 작은 곳에서 했어요. 가격을 저렴한 곳을 찾은 이유가 있기도 했지만 저를 축하하러 올 사람이라곤 가발 공장에서 같이 일했던 언니 몇 명과 지금 회사의 동료들 뿐이었죠. 그래도 태어나 처음 하얀 드레스를 입어보니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저도 여자구나, 예뻐질 수 있구나 하며 말이죠. 그렇게 약소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시댁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어요. 전 어설프지만 참하고 성실한 며느리로 보이려고 부단하게 노력했어요. 아침 저녁상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차려드렸습니다. 또 회사 생활로 바쁘긴 하지만 시댁에 있는 시간에는 살림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사랑도 받고 싶었고 인정도 받고 싶었으니까요. 시아버지는 제가 추천해드리는 주식을 사셔서 항상 이윤을 남기셨습니다. 저 같은 실력자는 처음 본다며 아주 예뻐라 해주셨죠. 시어머니도 수고하고 고생하는 걸 알아보시고 저에게 따뜻한 말도 건네주시고 같이 쇼핑을 다니기도 했답니다. 이렇게만 살면 무탈하고 괜찮은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바라던 결혼 생활은 정확히 3개월 같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라는 말이 있듯 시집살이도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시어머니는 숨겨왔던 발톱을 드러낸 호랑이처럼 무섭게 대하셨습니다. 밥상에 풀떼기밖에 없네. 나랑 네 시아버지는 나이가 있어서 고기를 먹어야 기운이 생긴다고 했잖아. 어머님, 이거 다 건강식인데 다 몸에 좋은 것들로만 준비했으니까 드셔봐요. 너 지금 나 가르치니? 위아래 바뀌었다고 생각이 드는 건 나만 드는 생각일까? 여보, 당신이 좀 말해봐. 요즘 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거슬리지 않아? 그렇네. 나도 제가 말하는 게 자주 거슬리더라고. 너 말투 좀 고쳐라. 그리고 밥상도 고치고. 믿었던 시아버지가 어머님의 편을 들어주셨고 남편도 어른 말을 달게 들어야 한다고 나무랬습니다. 부모님한테 뭘 배워본 적이 없어서 이 모양인가 싶어 시어머니 말씀대로 바꾸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하나부터 10까지 저의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참교육을 시키겠다고 하셨어요. 가전제품을 사용 금지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하셨죠. 빨래를 세탁기로 못하고 손빨래를 했고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도 못 보고 못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시집살이 때 쓰지 못했던 걸 똑같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부조리였죠. 그리고 다음엔 며느리는 겸상을 하면 안 된다며 식구들이 식사를 마치고 나면 남은 반찬으로 손바닥만한 상에 올려 밥을 먹게 했답니다. 결혼 초라 시어머니 말씀은 팥으로 매주를 쓰라고 하면 그래야 할 것 같았어요.
시댁도 사회생활이라 생각하고 자리를 잡을 때까지 고생하자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말이죠. 철저하게 갑과 을로 나누어진 시부모님과 저의 관계는 해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았어요. 이런 결혼 생활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었는데 마치 드라마 속 처량한 여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한 가지 명령이 더 늘었어요. 결혼한 지 1년이나 됐는데 왜 애가 생기지 않는 거냐며 빠른 시일 내로 손자를 낳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와 남편 또한 아들을 꼭 낳아야 한다며 부채질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지면 시집생활이 좀 나아지려나 싶어서 임신을 위해 매일 큰 노력을 했어요. 회사에서 아들 낳은 선배들에게 비법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묻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시도했죠. 하지만 아이는 좀처럼 생기지 않았고 제 상황은 점점 더 난처해졌습니다. 너는 왜 남들 다 낳는 애 하나를 못 갖는 거냐? 네가 이 집에 온 지 1년 반이나 지났어. 너네 아들이 3대 독자인 건 알지? 네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우리 집안 대가 끊기는 거야. 어머님,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뜻대로 안 되네요. 죄송하지만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1년 반이면 오래 기다린 거 아니야? 올해 안으로 임신 못하면 너 쫓겨날 줄 알아라? 도대체가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어머님, 너무하세요. 저 시집와서 시키는 거 다 하면서 살았어요. 회사에 집안일에 너무 힘들다고요. 저도 모르게 말대답이 나오자 시어머니가 제 얼굴에 손을 대셨습니다. 짝소리가 크게 울리며 바닥에 나자빠지고 말았죠. 이 계집년이 뭘 잘못 처먹었나. 감히 하늘 같은 시애미 말에 토를 달아? 아무래도 네가 망할 집구석에서 자라서 이 모양인가 보다. 술주정뱅이 애비에 처맞고 산 애미 밑에서 네가 뭘 배웠겠어. 그래도 내가 너를 많이 가르쳤다 생각했는데 아직 멀어 보여. 어머님이 절 가르치셨다고요?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지내게 하는 게 가르침이에요? 식구들과 겸상도 못하고 모든 빨래를 손으로 하는 건 조선시대 때는 하는 짓이에요. 게다가 제가 꼬박꼬박 생활비에 용돈까지 드리잖아요. 제가 어디까지 해드려야 만족하시겠어요? 인연이 제대로 쳐돌았네. 아니 애미 출타한 년들은 다 너처럼 위아래도 없고 싹수가 누렇냐? 이래서 부모가 멀쩡한 년을 며느리로 들였어야 했어. 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너 아니어도 내 손주 낳아줄 여자 널리고 널렸어. 네, 그렇게 할게요. 저도 지긋지긋하고 악몽 같은 시집살이 질려버려서 더는 못하겠네요. 전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께 대들고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구경만 하고 있었죠. 이런 집구석에서 겨우 1년 반을 살았는데 계속 이렇게 살다간 암이라도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사 동생 자취방에 들어가 지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봤어요. 80년대 후반에는 이혼녀라고 하면 시선도 곱지 않고 불이익도 많았기 때문에 결정을 바로 내리지 못했답니다. 그 사이 남편은 회사에서 저를 보고 빨리 용서를 구하고 집에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제가 어디서 지내는지 속은 상하지 않았는지는 전혀 걱정도 안 하면서 말이죠. 이에 이혼할 마음은 더 부풀어 올라 이혼을 마음먹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시댁에서 시녀 취급당하며 사는 걸 그만두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치고 말았어요. 구역질이 심하게 나와 병원을 찾아갔더니 임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아 속이 울렁거리고 메스꺼운 줄 알았는데 뱃속에 아이가 있어서 그랬다네요. 이혼녀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건 무리인데다 자식이 손가락질 받을 걸 상상하니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저의 시집살이가 좀 나아질 거라는 신락 같은 희망도 보였어요. 그래서 고개 숙인 채 시댁으로 들어가 임신 소식을 전했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절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도 해주셨죠. 이후 식구들과 겸상을 하기 시작했고 세탁기로 빨래를 했으며 마음대로 텔레비전도 볼 수 있었답니다. 귀한 손주를 낳아줄 몸이라며 애지중지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할 일을 덜어주셔서 꽤 살만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10달을 다 채우자 이틀의 진통을 겪으며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식구들은 4대 독자가 태어났다며 기뻐했고
저에게도 큰일을 해냈다며 축하를 해주셨네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자식을 낳았으니 육아를 위해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온몸이 고장나 키워줄 수가 없으니 저더러 엄마와 며느리로만 살라고 말이죠. 그래서 어렵게 공부하고 취직했던 회사를 나오게 되었답니다. 4대 독자인 아들은 저 말고도 식구들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시댁에 대한 미움과 서운함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보통 며느리처럼 대해주셔서 언제 그랬냐는 듯 잊은 것 같아요. 해가 여러 번 바뀌며 아들은 귀엽고 멋지게 성장했고 어느새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6살 아들을 매일 걸어서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왔다 갔다 하는 건 당연히 제 몫이었어요. 5분 거리라 힘들지도 않고 아들과 유일하게 단둘이 있는 시간이어서 그때가 제일 마음이 편안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치원 앞까지 바래다주고 횡단보도를 건너왔는데 아들이 저와 헤어지기 아쉬웠는지 유치원에서 돌아 나와서 저를 크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는데 아들 녀석이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달려오는 겁니다. 지금처럼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게 없던 시절이라 자동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었는데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꼬맹이를 보지 못했는지 트럭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돌격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엄마의 이름으로 아들을 구하러 달려나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달려오던 아들을 두 손으로 밀어내고 제가 대신 트럭에 치이며 구했답니다. 사고가 난 전 거기서 의식을 잃게 되었고 얼마나 오랫동안 혼수 상태였는지 모를 만큼 길고 긴 잠을 자고 나서야 눈을 떴답니다. 온몸이 아팠는데 그 중에서도 오른쪽 무릎 밑으로 뼈마디가 욱신거렸어요. 손을 뻗어 붕대에 감겨진 무릎을 만져보고 그 밑으로 내려가자 있어야 할 다리가 만져지지 않았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보려고 고개를 들어 올렸더니 글쎄 다리가 절단이 되어 있었어요. 소스라치게 놀란 전 비명을 깍 지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윽고 간호사가 달려오더니 상황을 설명하더군요. 트럭에 단순히 몸을 부딪힌 게 아니라 다리가 밑에 깔리면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이죠. 전 이성을 찾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답니다. 그동안 시댁 식구들은 아들이 사고 현장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물론 제 아들이 무서워하는 건 이해하지만 남편과 시부모님이 번갈아 가면서 와줄 수도 있었는데 코빼기도 보이지 않아서 속이 상했죠. 제가 태어날 때가 되어서야 남편이 병원으로 왔고 차로 집까지 무사히 돌아갔답니다. 아들은 여전히 제 한쪽 다리가 없는 게 무서운지 근처에도 오지 않았고 시부모님도 제가 징그럽다며 방 안에서 조용히 지내라고 하셨고 괜히 밖에 나가 집안 망신시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그렇게 말리시지 않으셔도 사라진 다리와 아들의 외면으로 우울증이 심해져 꼼짝도 하기 싫었습니다. 몇 달 동안 거의 방 안에서만 지냈더니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문득 이렇게 살다간 큰일이 날 것 같다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로 살기 위해 세상에 도전장을 내밀기로 했답니다. 먼저 제 다리를 무서워하는 아들을 위해 의족을 마련해서 바지를 입고 다녀야겠다 판단했죠. 시작을 위해 남편에게 부탁했답니다. 여보, 나 의족 좀 맞췄으면 좋겠는데 우리 준면이를 다시 안으려면 그것부터 해야겠어. 뭐? 의족? 이 여자야, 의족 하나가 얼만 줄이나 알아? 당신 다리 저기 있잖아, 목발. 저거 짓고 밖에 나가면 집안 망신이라고 어머님이 나가지도 못하게 하셔. 그리고 나도 정상적인 사람처럼 걷고 싶다고. 우리 아들 손잡고 다시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싶어. 중면이 핑계대면서 비싼 의족 타령하지 마. 의족을 차고 다녀도 빙신은 빙신이지. 그럼 빙신한테 헛돈 쓰기 싫으니까 그만 입 다물어. 당신 말 다 했어? 어떻게 하나 있는 마누라한테 빙신이라고 할 수 있어?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준면이를 구하다 이렇게 된 나를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야? 당신이 끝까지 준면이를 주시하지 않아서 이꼴 난 거 아니야. 뭘 잘했다고 하늘 같은 남편한테 언성을 높여?
그이는 고함을 치며 두툼한 손으로 제 뺨을 날렸습니다. 똑같이 뺨을 날려주려고 일어나려는데 중심을 잡지 못하고 다시 바닥으로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이 빙신의 화상아, 아이고 가지가지 한다. 아이 그냥 자빠져 있어. 또 헛소리하거나 까불었다간 싸대기가 아니라 주먹으로 맞을 줄 알아? 라고 겁을 주더라고요. 너무 속이 상해 시부모님께 말씀드려봤지만 두 분은 당연히 남편 편을 들었어요. 왜 괜히 의족 사달라고 해서 잡음을 만드느냐며 주제 파악하고 집안에나 박혀있으라는 막말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제 통장을 열어봤더니 그동안 아들에게 돈을 다 써서 남아있는 돈이 몇 푼 되지 않더라고요. 결국 의족을 맞추고 걷는 희망은 그대로 깨져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목발을 짚고 일상을 보내려고 시도했습니다. 먼저 아침에 유치원 가는 아들을 바래다 주려 옷을 챙겨 입고 방에서 나왔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아들을 당신 등 뒤로 숨기며 화를 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준면이가 무서워하니까 내가 피해 다니랬지? 어머님이 괜찮다고 해주셔야지. 자꾸 뒤로 숨기시니까 더 그러잖아요. 오늘부턴 제가 엄마 노릇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준면이 제가 데려다주고 오겠습니다. 이게 다리가 떨어져 나가면서 정신도 떨어져 나간 거야? 아이 어디서 시미한테 명령질이야. 아갈머리 찢어버리기 전에 당장 방에 처박혀 있어. 빙신년이 행동하는 것도 빙신이네. 저리 나와! 시어머니가 저를 밀쳐서 바닥에 넘어졌어요. 전 아들에게 손을 뻗으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들은 시부모님께 세뇌라도 당했는지 제 눈을 한 번도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슬픔에 젖어 방구석과 집 앞 공원을 나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다른 건 시도하기 전에 다 차단이 되어버리니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이런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남편이 의심 가는 행동까지 했습니다. 여자 향수 냄새가 진동하는 건 기본에다가 새벽마다 울리는 삐삐를 받고 거실로 나가서 오랫동안 통화를 하더라고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할 바람이 분명하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즉각 분노를 표출하려고 목발을 짚고 나가 뭐하고 있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지금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바람난 거 맞지? 마누라는 사고 후유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당신이란 놈은 딴 년이랑 재미 보고 있었던 거지? 아 깜짝이야. 맨날 게으르게 퍼질러져서 눈치도 못 챌 줄 알았더니 웬일이래? 그래 나 애인 있다. 그것도 아주 오래된 애인. 너 같은 노땅이랑 사니까 금세 질려서 어리고 탱글탱글한 애랑 사귀고 있어. 언제 말할까 했는데 잘 됐네. 빙신이랑 같이 살기 싫었는데 말이야. 뭐? 잘못했다고 비는 것도 아니고 오해라고 잡아떼는 것도 아니고 애인 사귄다고 자랑질을 해? 당신 준면이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응, 안 부끄러운데? 오히려 멀쩡한 새엄마를 만들어주는 게 옳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현명하게 처신했다고 생각해. 긴 말할 것 없이 우리 이혼하자. 당신도 우리 집에서 빙신 취급당하면서는 살기 싫잖아. 혼자 시작할 수 있게 내가 위자료는 챙겨줄게. 잠깐, 내 아들을 두고 혼자 떠나라고? 새엄마를 만들어주겠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을 해도 준면이는 엄마인 내가 키워. 너 돌았냐? 우리 집 4대 독자를 네가 왜 데리고 나가? 괜히 까불지 말고 위자료 먹고 떨어져라. 알아들었으면 입 다물고 들어가서 쳐자. 부모님 깨실 것 같으니까. 바람난 남편이 태연하게 말하는 것까지는 참을 수 있었는데 아들을 두고 혼자 살라고 하니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목에 핏대가 설 만큼 큰 소리를 질렀답니다. 이 개자식, 너랑 이혼을 해도 준면이는 내가 키울 거야. 너희 식구들처럼 속물의 쓰레기 같은 인간들 손에는 맡기지 않을 거라고. 그 소리를 듣고 시부모님이 거실로 뛰쳐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상황 파악을 하시더니 시어머니가 저를 힘껏 밀치더군요. 재수없게 개진년이 울고 지랄이야. 야, 빙신년을 엄마로 두면 준면이가 정상적으로 크겠냐? 내 아들이 선택을 현명하게 잘했구만. 왜 연병질인데? 여보, 우리 손자 깨겠어. 적당히 하고 들어와. 그리고 세기 넌 내일 날 밝으면 짐 싸서 나갈 준비나 해라. 식구들은 바닥에 엎드려 있는 저를 두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방문을 잠가버리고 거실에서 알아서 자라고 하더군요. 전 밤을 지새우며 여러 생각을 했는데 더는 이 집 식구로 지내는 게 어렵다는 판단을 했어요. 제가 버틴다고 가만히 있을 식구들이 아니어서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죠. 하지만 아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소송으로 가기로 했어요. 변호사 선임할 비용이 없어서 승소하면 위자료의 일부를 주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시댁을 나와 몇 주 동안 여인숙에서 지내다가 재판날 법원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윽고 재판을 시작했는데 판사님은 남편의 불륜 증거도 없고 아이를 키울 능력도 없다고 하시더니 위자료만 주고 이혼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남편은 빙신을 떨궈냈다며 만세를 불렀고 전 아들 없이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오열하고 말았죠. 마지막으로 아들과 작별 인사를 하게 해달랬는데 들어주지 않았어요. 대문을 두드려봐도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그렇게 전 어쩔 수 없이 힘겨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어디로 갈지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시외버스를 타고 무작정 떠났답니다. 제가 내린 곳은 시댁과 아주 먼 대전역이었습니다. 먼저 복덕방을 찾아가 새방을 구했어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저 그런 방이었는데 혼자 살기에 충분해 보여서 바로 월세 계약을 했죠. 그리고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의족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의수족 보조기 센터를 물어물어 찾았답니다. 그곳 주인은 저 같은 장애인을 고운 눈으로 봐주는 건 물론이고 친절하다 못해 제 숨겨둔 가족이 아닌가 하는 착각까지 들었어요. 의족이 굉장히 많네요.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가벼운 초경량 의수족을 수입했어요. 가볍고 내구성도 아주 좋습니다. 어머, 진짜 가볍네요. 그런데 가격이 꽤 비쌀 것 같아요. 전 가진 돈이 많지 않아서 적당한 걸로 하는 게 낫겠어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제가 이 의족을 드릴 테니까요. 저희 영업소에서 직원으로 한번 일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다짜고짜 취직을 해서 의족값을 갚으라고 하니 황당했어요. 만난 지 10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의 뭘 보고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어차피 일자리를 구해야 했기 때문에 보조기 사장님의 제안을 덥석 물었어요. 알고 보니 사장님은 의족이나 의수를 사러 오는 장애인 손님들에게 일자리를 여기저기 소개해주는 분이셨답니다. 마침 사장님 영업소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그만둬서 일할 사람이 필요해 저에게 권유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댁을 떠나자마자 운이 트였는지 이렇게 행운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 제 인생은 술술 풀리기 시작했네요. 의족을 착용하고 걷는 것부터 연습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가볍게 뛰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돌아와 열심히 일하며 지내는데 몇 년 뒤 사장님이 절 여자로 보고 있다고 고백했답니다. 저와 같은 돌싱인데다 자식이 다른 배우자 밑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까지 똑같았어요. 고민을 거듭해봤는데 제 인생을 구제해준 은인인데다 성품도 훌륭한 사람이어서 감사하게 사랑을 받아들였네요. 새 남편은 의수족 보조기만 판매하는 평범한 남자인 줄 알았는데 장애인재단을 운영하는 단장이었어요. 그의 돌아가신 어머니가 의수를 끼고 다니는 장애인이셔서 영향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이는 태어나길 금수저로 태어나서 돈을 평생 먹고 살 만큼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 같은 장애인을 취직시켜주기도 하고 여러모로 도움을 주고 있답니다. 전 남편과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강산이 3번 바뀌도록 무난하고 무탈하게 잘 살았죠. 어느덧 나이는 환갑에 지났습니다. 남편과 등 긁어주며 변함없이 의수족 판매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반가운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제가 깨르르 웃으며 통화를 마치자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인데 그렇게 웃는 거야?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거야? 곧 파티가 열릴 거야. 축하 파티 겸 제외 파티. 당신이 좀 도와줘. 경호원 몇 명 데리고 같이 가자. 그리고 누가 어디에 초대했는지 알려주었답니다. 어떤 파티인지는 잠시 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약속한 파티의 날이 다가오자 저와 남편은 우람한 경호원 10대 명을 데리고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이 저에게 30년 만에 복수할 장소였죠.
조금 늦게 도착한 저희 무리는 바로 예식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두운 객석을 지나 혼주석으로 가서 신랑 엄마 자리에 앉아있는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이봐, 여기 내 자리니까 비켜. 뭐고? 니 누군데 지랄이고? 내가 신랑 엄마야. 나? 준면이 친모다, 이 참년아. 당장 내 자리에서 비켜! 사실 아들이 20살이 되어 독립을 했을 때 절 찾아왔어요. 어렸을 때는 철이 없어서 엄마를 무서워했다면서 사춘기에 접하며 사무치게 그리웠다고 했죠. 저희 모자는 상봉한 뒤 연락을 자주 하고 거의 매달 만나왔답니다. 그런데 제가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 인간들이 알면 보나마나 찾아와서 난리를 칠 게 뻔하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예식장 안에 있던 상간녀와 남편, 그리고 백발의 노인이 된 시부모님이 저를 보고 경악을 하더군요. 먼저 상간녀가 앉은 제 자리를 차지하려고 경호원들에게 손가락으로 신호를 했습니다. 그러자 상간녀는 안 나가고 버티려고 했는데 전 남편이 저를 빤히 보더니 상간녀에게 말하더군요. 당신 자리 아니야. 저 사람 자리지. 뒤에 가서 구경하던지 해. 여보, 그게 뭔 개소리야. 준면이 엄마는 나잖아. 어허, 여기 생모가 왔으니까 당신은 뒤로 빠지라고. 상간녀는 황당하고 기가 막힌다고 하며 버텼지만 제 경호원들에게 끌려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야, 당신 많이 늙었다. 성격이 개차반이라 그런지 인상이 많이 구려졌네. 뒤에 있는 당신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말이야. 오랜만에 만나서 왜 그래? 당신 근데 어떻게 지냈어? 때깔이 장난 아닌데? 50대 초반이라고 해도 믿겠다. 지금 의족을 차고 있는 거야? 감쪽 같아서 내가 장애인인 줄도 몰라봤어. 몰라보겠어? 그럼 내가 확인시켜줄게. 전 의족으로 전 남편의 정강이를 세게 걷어찼습니다. 진짜 아프네. 오랜만에 만나서 인사가 너무 거친 거 아니야? 전현이 30년 만에 나타나서는 내 아들한테 해코지를 하고 있네. 야, 이 빙신년아. 접신물에 코 박고 뒤지기 싫으면 조용히 앉아있어. 내가 하객들 때문에 너 봐주는 줄 알아라. 저 할망구 여전히 입이 걸걸하시네. 당신들 8순이 넘으셨죠? 건강 조심하세요. 진짜로 접신물에 코 박고 뒤질 줄도 모르니까. 시어머니가 승질을 내려고 하자 결혼식 사회자가 신랑 입장을 외쳐서 상황은 무마되었습니다. 이윽고 멋진 제 아들이 입장을 하며 저에게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 역시 준면이에게 미소를 보였죠. 그리고 전에 자주 봤던 며느리가 입장하는데 정말로 아름다웠어요. 저의 젊었던 시절과는 비교도 안 되게 눈이 부신 신부였답니다. 결혼식은 성대하게 잘 마무리가 되었고 식구들 모두 아들 내외가 신혼여행 가는 길을 배웅하러 나왔어요. 잠시 후 삐까번쩍한 리무진 한 대가 저희 앞에 섰어요. 그리고 뒷좌석 창문이 내려지며 제 남편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여보, 준면이 결혼식 잘 끝났어? 이제 그만 가볼까? 잠깐 인사 좀 하고. 전 어깨에 힘을 주고 시부모와 전 남편에게 말했어요. 제 남편이에요. 그리고 제 이 리무진은 제 애마고요. 다른 것도 여러 대 있는데 언제 한번 드라이브라도 시켜드리면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여러분은 저한테 원수니까 그럴 일은 없겠네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준면이 신혼여행은 물론이고 신혼집도 제가 마련해줬어요. 저희 옆집으로요. 이 녀석이 엄마인 저한테 효도를 하고 싶다면서 제 옆집으로 오겠다고 고집을 부리지 뭐예요. 준면이한테 들어보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과 아예 연을 끊겠다네요. 당신이 상간녀랑 내 욕을 그렇게 했다며? 술 마시고 빙신년이 어쩌고 하면서 씹어대는 게 취미라던데. 아들 준면이가 학을 떼면서 이야기하더라. 당신은 애미애비가 출타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무식해? 부끄러운 줄 좀 알아. 이 개자식아. 게다가 시부모님이 준면이가 제 사진을 몰래 보면 매질을 했었다면서요? 빙신년 아들 아니랄까봐 빙신년 사진을 보내만 하셨다면서요. 저를 속으로만 미워하고 증오했으면 오늘 같은 날은 오지 않았을 텐데. 사대 독자한테 왜 그러셨어요? 사실 오늘도 준면이가 저랑 남편만 부르려고 했는데 제가 댁들을 일부러 초대하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눈앞에서 소중한 자식을 잃게 하려고요. 저는 준비한 말을 딱딱 맞게 열거했습니다. 그러자 아들 내외가 제 옆에 서며 이제부턴 부모는 저와 새 남편이니 얼굴 보고 살지 말자고 하더군요. 남편은 뒷목을 잡으며 인상을 찌푸렸고 시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준면이 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니 널 키워준 은혜를 이렇게 갚는 게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한테 한 짓을 알고 저한테 한 짓이 있잖아요. 그 행동에 책임을 지셔야죠. 전 사춘기 시절부터 당신들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새엄마는 저한테 지옥 그 자체였다고요. 너 이 녀석 아이고 말이야. 숨이 안 쉬어져. 나 쓰러질 것 같아. 시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충격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전 그러거나 말거나 아들 내외에게 며칠 뒤에 보자고 인사를 하고 남편의 옆자리에 타서는 유유히 집으로 돌아왔네요. 그런데 이튿날 신혼여행 중인 아들을 통해 들었는데 아버님은 쇼크로 돌아가셨고 시모는 풍이 와서 몸 반쪽에 마비가 왔다고 하더군요. 끔찍한 일이지만 죄책감을 가지진 않았어요. 제가 잘 사는 걸 보여주고 자식 잃은 고통을 고스란히 전해준 것뿐이었으니까요. 당연히 장례식장은 가지 않았고 명복을 빌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이후 아들은 전 남편과 상간녀와 연락을 끊고 저희 부부와 자주 왕래하며 잘 지냈습니다. 1년 뒤에는 손녀딸이 태어나서 육아를 시작하기도 했죠. 남편은 손녀딸을 애지중지하면서 엄청 예뻐하며 할아버지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네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중 아들 집에서 온 가족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찾아왔더라고요. 아들은 전 남편과 연락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이가 왜 왔는지 몰랐답니다. 자식한테 버림당한 인간이 여기가 어디라고. 뭐야? 당신 다리가 왜 이래? 현관문을 열고 욕을 퍼부으려고 했는데 휠체어에 탄 남편은 양다리가 없었습니다. 그게 일단 좀 들어가도 될까? 안 그래도 당신 좀 찾아가려고 했는데 잘 됐다. 그이는 등산을 하고 산 정상에서 술을 퍼마시고 하산하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큰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군요. 꼴이 이게 뭐야? 아니 이렇게 나타나면 나한테 동정이라도 받을 줄 알았어? 그런데 전혀 아니거든. 넌 언젠가 사지가 뜯겨나갈 거라고 생각했어. 나한테 한 짓 생각하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않겠어? 이 빙신아? 너무 그러지 마. 이렇게 되고 그 마누라년한테 이혼당하고 무일푼이라니까? 그래서 당신을 찾으려고 하는 거야. 당신 남편이 의족 사업을 한다고 했지? 내가 알아보니까 좋은 의족은 너무 비싸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나한테 의족을 선물로 좀 주면 안 될까? 뭐? 의족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의족으로 비 오는 날 먼지나게 한번 맞아볼래? 여기서 당신 휠체어 밀어버리기 전에 꺼지시지? 아무도 당신 보고 싶어지도 않으니까 돌아가. 그만 좀 흥분하고 나 좀 들어가자. 나도 아들내미랑 손녀딸 얼굴 좀 봐야지. 전 그 즉시 남편을 불렀어요. 이 남자 좀 쫓아버리라고 말이죠. 남편은 곧 방 안에서 갈고리 의수를 들고 나오더니 전 남편을 향해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뻔뻔하게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오냐고 말이죠. 그 모습에 겁을 먹은 전 남편은 의수를 피하려다 휠체어에서 굴러 떨어지고 말았어요. 아들 역시 바로 남편을 문전박대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맨날 엄마를 그렇게 비하하고 욕하더니 2배로 벌을 받으셨네요. 이렇게 되셨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제 딸에게 할아버지는 안에 계시는 새아버지뿐입니다. 그만 돌아가시죠. 뭐야? 이놈의 새끼가? 너 당장 이 애비 안으로 들이지 못해? 문 닫지 마! 저기 준면아! 아들은 냉정하게 그 일을 밀어내고 바닥에 널브러진 아빠를 외면한 채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은 상간녀에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주고 혼자 좁은 집에서 지낸다고 하네요. 또 이렇게 한몫 가지고 도망간 상간녀는 요즘 말 많은 갭투자 전세 사기를 당해서 계약이 만료되면 알거지로 나와야 할 판이래요. 제 인생을 망친 사람들의 최후가 이렇게 끝이 나니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전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 며느리,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딸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마지막 승리를 한 저의 사연은 여기서 마쳐야겠네요. 몸고생 마음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 공감하시고 많이 웃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줄일게요. 오늘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랄라의 사연 드라마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그럼 안녕!